안녕하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최후 통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게 봉쇄를 풀지 않으면 이란의 그 발전소들을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란도 끝까지 맞서서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그 강대강으로 전면적으로 치달을 우려가 생기면서 지금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쟁 쇼크로 일단은 그 주식시장부터 보면요. 제가 방송하는 10시 반, 10시 한 30분 현재 거의 5,500이 붕괴돼 가지고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할 정도로 지금 또 이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심각한 문제죠. 매도 사이드카, 이거는 이제 코스피 200 선물이요. 선물이 이제 전일 대비 5% 이상, 1분 이상 떨어질 때, 그게 매도 사이드카가 하루에 한 번 발동이 되는 거죠. 서킷 브레이크하고는 좀 틀립니다. 매도 사이드카, 코스피에 이게 발동이 됐다. 한때는요, 거의 6%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약간 이게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고 있는데, 한때는 이게 6% 이상 급락하고, 지금도 이게 5%대, 차량 현재는 5%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이게 한 3, 4%대 계속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약간 덜 하락했지만 3, 4%대 하락하고요.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우리 대장주 투톱 이 하락폭이 5, 6% 이상 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이게 현 주식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환시장은요. 외환시장도 실제 환율이요. 한때 1,510원까지 돌파해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510을 돌파했다. 이대로 가면 당분간 1,500원대가 뉴 노멀이 되면요.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1,500원대가 뉴 노멀이 돼가 앞으로 고착돼 버리면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또 물가가 초비상이고요. 정말 이게 우리 앉아서 거지 되는 겁니다. 우리 돈가치가 요즘 글로벌화 시대에 돈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가만히 앉아서 거지가 되는, 이건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식시장, 환율시장, 외환시장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전쟁의 공포, 전쟁 전면적 위기, 이런 게 대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제가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뭘 제가 비판하느냐. 누누이 제 방송을 이렇게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면서 빛을 내서 해라. 또 이렇게 부동산을 다 팔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권하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고. 당장 코스닥 3,000위안에 이거부터 때려쳐야 됩니다. 코스닥이 지금 1,100인데 3,000 가려면 3배가 올라야 되는데 우리 코스닥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이익 내는 데도 없잖아요. 지금도 PR이 100배, 200배. 지금 코스닥이 어제 시가총액 1위가 3,000당 제약입니다. 3,000당 제약. 근데 거기에 이익 있나요? 이익이 없잖아요. 그냥 기대감에 이게 21조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 이런 것도 아니고요. 3,000당 제약이 조그마한 제약사였습니다. 그게 무슨 기준으로 올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 바이오나 로봇도 뭐가 있나요? 아니 로봇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LG전자나 삼성전자, 현대차가 최고인데 근데 로봇 기업의 주가가 LG전자보다 앞질러 버렸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LG전자가 가장 어떻게 보면 기술력은 로봇 기술 뛰어난데 우리 코스닥의 로봇 회사가
LG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높다. 이게 설명이 됩니까? 되느냐고요. 하여튼 이런데 코스닥을 3천 가겠다고 지금 코스닥 3천위원회를 민주당이 만들었잖아요. 코스피 5천의 재미를 보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이재명이 뭐랬어요? 국민연금이 얼마를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금이 고갈될 염려가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을 벌였잖아요. 주식 투자로 이게 잘해가지고 연금 고갈 염려가 없다. 그러면 이제까지 국민연금은 왜 주식 투자를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연금 이게 고갈을 막을 수가 있나요? 여기 번개 영원히 번 겁니까? 예를 들어 올해 수익률이 20% 냈다가 최근에 한 1000포인트 빠지면 이게 또 10%가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 말은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주가를 가지고 가장 돈을 많이 번 것처럼 국민연금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우리가 너무 공포심에 부하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막 해서는 안 되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대외 변수가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이재명 정권이 장밋빛으로 젊은 청년들 특히 빚내서 계속 투자를 권유하는, 지금 봤잖아요. 3월 달에 들어서 460만 개 계좌 대형 증권사 2개 전수조사 했더니 일반 투자자가 한 10% 손해보면 빚내서 한 사람에게 거의 2.3배 더 손해보고, 또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일수록 훨씬 더 차이 나고 빚내서 투자하면, 그 다음에 20대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본다. 거의 3배 이상 차이 난다. 이렇게 제가 아침에 방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빚을 내서 신용이나 빚을 내서 주식 투자 권하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국민연금을 동원해가 주가를 부양하거나 또 이걸 자랑질해서도 안 된다. 지금 시장에는요, 지방선거까지 주가를 부양하고 지방선거 끝나면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괴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선거에 이용, 하여튼 주가를 선거에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거는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아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코스피 5천위원회든 코스닥 3천위원회든 이런 거 때려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 그 다음에 외환시장도 그래요. 외환시장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뭐랬어요? 몇 달 뒤에 바로 1,400원 밑으로 1,300원대 간다고 이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그때 제가 내기해도 좋다. 절대 1,400원이 뉴 노멀 1,300원대 어렵다. 당분간. 왜? 제가 전 세계 동서와 고금, 옛날과 동서와 고금의 제가 모든 사례를 봤더니 이재명처럼 좌파정책, 좌파정권이 그 나라 돈 가치가 높은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게 베네수엘라나 여러 나라 예를 안 들어도 알 겁니다. 왜 그러냐. 좌파 정권은 무조건 빚을 내가지고 현금을 살포합니다. 빚을 내가 현금을 살포하고 또 돈을 찍어서 현금을 살포합니다. 돈을 막 찍어내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빚을 내면 그 나라 경제 체력이 약해지니까 돈 가치가 약해지고, 그러기에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그 나라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 다 떠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기업도 틈마다 외국으로 나갑니다. 이러니까 돈 가치가 떨어진다. 저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유독 전 세계 통화 중에 가장 약세, 가장 많이 떨어진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현재 1500대면 17년 만에 최고치다. IMF 때는 잠깐 일시 유동성인데 지금 이게 구조적인 위기다. 그게 다르다는 거죠. 하여튼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결국 결론은요. 이재명 좌파 정권에게 끝내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근본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좌파 정권에서 경제 성장하는 결 이것도 동서와 고금에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빨리 이재명 정권에 대한 환상을 깨야 돼요.
주가 잠깐 올랐다고 내가 돈 조금 벌었다고 야 이재명이 찍어야 되겠다. 이재명이 일 잘하네. 이재명이 지지. 이거 아주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여론 오늘 뭐 리얼미터도 뭐 60% 나오고 또 이게 국민의힘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여튼 이 환상을 깨야 돼요. 특히 우리 젊은 층들 환상을 깨야 됩니다. 이재명이가 일 잘해가기에 나라 경제가 근본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엄청난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제대로 이게 이재명의 정책의 본질이 뭐냐? 과연 이게 기업을 살리는 이게 그 시장 경제 친화적인 이런 정책이냐? 아니면 완전히 정부가 모든 걸 억누르고 정부가 이게 억압하는 이런 이제 그 착취적인 전체주의 경제냐? 이걸 분명히 이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우리 청년들 본질을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그 지금 물론 세계적인 여러 리스크가 있지만 중동 전쟁 유난히 우리 돈이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주가가 유난히 롤러코스터 치는 거는 이거는 이게 분명히 좌파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빨리 이재명 정권의 본질을 제대로 이렇게 파헤쳐 가지고 우리가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방송에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 48시간 이내에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으면 이란의 그 발전소까지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다. 이걸 제가 어제 방송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란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란의 반응이 몇 가지로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이 이란이 페르시아 민족의 후예거든요. 이 사람들이 좀 강인해요. 폼에 죽고 폼에 사는 폼생, 폼사. 좀 이게 굴욕적인 항복을 잘 안 합니다. 옛날에 터키 오스만 투르크나 셀주크 투르크 싸울 때도 보면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좀 강인하게 끝까지 저항하는 이런 게 좀 있어요. 쉽게 항복은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제 이란도 강경 대응에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란은 어떻게 하겠냐? 이랬더니 첫째, 몇 가지 이란의 반응이 나오는데 첫째, 발전소를 때리면 우리는 이제 중동 지역의 다른 에너지 시설, 심지어 이게 담수화 시설, 중동에 물이 없잖아요. 바닷물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는 이걸 담수화 시설까지 때리겠다. 그러니까 이란도 우리가 중동에 있는 모든 석유 인프라 시설, 그 다음에 담수 시설까지 우리도 타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란 반응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지금도 적국 외에는 다 개방해주고 있지 않냐. 미국하고 이스라엘 적국 외에는 개방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발전소 때리면 발전소를 다시 지을 때까지 그때까지 전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이나 인도나 파키스탄 심지어 이제 일본까지도 협상해가지고 지금 통과시켜주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발전소를 때리면 그러면 이게 발전소를 다 지을 때까지 몇 년간이고 우리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끝까지 봉쇄하겠다. 뭐 이런 이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이런 식으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결국은 이제 전면전으로 치달을 이런 이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고 또 이게 우리 오늘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이게 금요일날 폭락했고요. 이 사태가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까? 과연 이게 전면전으로 완전히 최악으로 치달을까? 아니면 이게 어디 적절한 타협이 나올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발전소는 다 때리는데 이란이 반격할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고 일방적으로 맞고 끝날까? 이런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그러니까 아예 이란도 제한적으로 반격해가지고 그냥 중동이 완전히 이란도 초토화되지만 다른 나라의 시설도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파국오르게 완전히 뭐 중동이 다 초토화되느냐, 이런 시나리오 하나. 두 번째는 이제 그 미국만 일방적으로 발전소 다 때려가지고 이란만 괴멸되고 이란이 그 반격하려 해도 또 이게 봉사하려 해도 이게 능력이 돼야 되니까 이란이 괴멸돼 버리면 이게 반격을 못 하잖아요. 또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뭐 봉쇄하려 해도 능력이 안 되면 봉쇄를 못 하니까 이란만 이게 완전히 뭐 발전소 다 이게 그 파괴돼 가지고 완전히 뭐 괴멸돼 버리느냐. 두 번째 시나리오. 세 번째는요,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가장 강하게 협박할 때가 이제 그 종전이 다가올 때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강하게 협박 요구하고 이러다가 적절히 타협하고 이제 전쟁이 끝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 한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들이 지금 거론 많이 되고 있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저는 이란이 그렇게 의미 있게 반격할 힘은 없다 봅니다. 간헐적으로 이게 드론이나 미사일을 쏘아대도 대부분 이게 요격되거나 이제 그 시설도 얼마 안 남았다. 고갈될 때가 됐다. 미사일은 특히 드론 가지고는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미국도 이게 이란 초토화시키고 이란도 이게 중동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이런 시나리오는 이게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게 이란이 힘이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남는 거죠. 결국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의 발전소를 다 이게 파괴시켜가지고 이란이 괴멸적인 타격으로 가서 이게 결국 항복하는 이런 데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벼랑 끝 대체하다가 극적으로 타협으로 전쟁을 끝내는 이 두 가지가 저는 반반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 지금 종전을 염두에 두고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이런 데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요구가 조금 낮아지가 6대 요구 회담 대비 이런 게 노는데요. 실제 이제 출구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도 모셔갈 수 있으니까 실제 어떤 요구냐. 예를 들어 이제 중동이 5년 동안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 안 한다. 미사일. 자기들이 2,000km 사정거리 이상 안 한다 했다가 이번에 4,000km 미사일 2발 쐈다가 한 발에게 그냥 고장나가지고 떨어지고 한 발에게 요격당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미사일, 특히 탄도미사일 이거를 개발을 중지한다.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 금지 이거 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파한이나 또는 나탄즈 이런 데 핵시설을 해체한다. 그 다음에 헤즈볼라나 하마스 이 지원을 중단한다. 이런 데 한 6가지 요구를 걸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요. 지금 심각한 게 문제는 도대체 누구하고 협상해야 되느냐. 이게 협상의 주체가 누구냐. 지금요. 이란의 모저타바 하메네이가 러시아로 치료하러 갔는지 도망갔는지 하여튼 모저타바가 일단 어떤 중상 상태인지 저는 이게 행방이 묘연하니까 그하고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권력자들이 거의 다 암살당하거나 라리자니가 원래 하다가 라리자니 그것도 암살당했잖아요. 따라서 도대체 누가 이란의 실권을 잡고 있어서 누구하고 협상하느냐 이거부터가 문제랍니다. 그러게 어느 나라가 중재하느냐 중국이 하느냐 러시아가 하느냐 어느 나라가 중재할 것인가 이 문제도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따라서 종전까지도 험난한 과정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극한 대결까지 갈 때는 타협이 많이 놓은 게 역사가 보여주는 예입니다. 따라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한 5대5로 봅니다. 50%는 강하게 압박을 서로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종전이 멀지 않았다. 이런 예상을 50%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50은요. 결국에 트럼프가 칼을 뺐잖아요. 최후의 칼을 뺐는데 그런다 해서 그냥 48시간 지났는데 계속 봉쇄한다. 이런 경우에 트럼프도 국제적인 체면이 있고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 그냥 칼을 다시 칼집에 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대적으로 발전소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면서 그러게 지상전까지 들어가는 거죠. 지상전까지 들어가서 힘으로 호르무즈를 풀고 그러게 우리 또 동맹국들이 있으니까 지금 20개 나라 이상이
이란을 규탄하고 있으니 호르무즈 해협을 힘으로 봉쇄를 풀고 그러게 발전소를 초토화시키면서 지상국가에 투입해서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는 이런 시나리오도 이게 저는 50%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페르시아 민족이 좀 끈질기긴 해요. 우리가 볼 때 처음에 그 정도 이게 그 지도자가 그 정도 암살 당하고요. 그 정도 게 파괴하면 보통 이 타협 항복이 나오거든요. 실제 지도자들이 거의 다 암살 당했잖아요. 근데도 이게 이제 고난이 분산되고 막 이렇게 분권화되고 나눠나니까 조금씩 간헐적으로 저항하니까 지금 계속 이 간헐적으로 그 미사일이나 드론이 날라오잖아요. 왜? 워낙 산악지대 지하에 숨겨놓은 거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쟁이 조금 장기화되는 이런 데 느낌에 지금 전 세계가 좀 요동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항상 그 전쟁이 끝날 때가 제일 이게 치열합니다. 아마 이번 주가 가장 전쟁, 이번에 중동 전 내내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치열한 엄청난 게 화력을 쏟아부은 마지막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예상도 되고요. 하여튼 장대한 분노 이 작전인데 이게 아마 이제 한 4주 트럼프가 4, 5주 공언했기 때문에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 극적인 대화 타협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게 이란이 초토화되면서 결국 이 굴욕적인 사상의 항복 선언 또는 이게 이란 내부의 완전히 쿠데타나 이란 내부의 체제 변경 그것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까지 그렇게 될 것인가? 특히 지상군까지 투입하는 하르그스메나 또 이게 호르무즈 해협 연안에 지상 국가에 투입하는 이런 식으로 이게 확진될 것인가? 이번 주가 상당히 저는 고비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빨리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끝나야 돼요. 이란의 저항이 계속 길어지고 하면 더 이게 우리나라도 힘들고 국제 힘듭니다. 국제적으로 모든 우리 미국과 동맹국들이 강하게 결속해서 어떻게든 이게 이란을 압박을 해서 이란을 괴멸시키거나 아니면 이게 이란이 항복하게 해서 또는 이게 이란이 굴욕적으로 타협하게 해서 이 전쟁을 끝내는 게 이게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한번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상당한 실제 원유보다 더 타격받는 게 많아요. 원유 외에도 호르무즈 통해서 수입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생각보다. 따라서 이게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맹국의 강한 결속과 압도적인 타격을 통해서 이란을 괴멸적으로 빨리 파괴해서 사실상 항복의 이런 게 타협, 종전 이게 노이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금융시장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던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한 유튜버가 이런 말을 해서 엄청 화제가 됐어요. 이거 그냥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인재다라고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날카로운 비판의 논리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 논평에 따르면 모든 사태의 시작은 딱 하나의 외부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던진 48시간이라는 최후 통첩. 이 한마디가 정말 나비 효과처럼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 금융시장에 공포의 불씨를 확 던져버린 거죠. 그 결과는요? 정말 처참했습니다.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 5,500선이 그냥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요. 장중에는 무려 6%까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을 그야말로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주식시장을 잠깐 멈추는 버튼, 이 매도 사이드카까지 눌렸겠어요. 이 논평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딱 꼬집습니다. 이건 그냥 좀 빠지는 수준? 뭐 그런 조정이 아니라 진짜 위기라는 명백한 신호였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논평이 어떤 논리로 흘러가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패닉에 빠졌던 시장 상황을 짚어보고 그 원인으로 지목된 주식 정책과 통화 문제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꿰뚫는 최종적인 경제 진단은 과연 무엇일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패닉에 빠진 시장. 이 논평은 당시 시장에 보였던 이상한 징후들, 다시 말해 위기의 증상들이 뭐였는지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갑니다. 논평을 보면 당시 하락세는 정말 시장 전체를 그냥 휩쓸었어요. 코스피는 물론이고 코스닥까지 3에서 4%대 급락을 피하지 못했고요. 더 심각한 건 한국 경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마저 5, 6%나 폭락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공포가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니, 그럼 이런 불안정성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제 논평은 그 비판의 칼날을 정부의 주식 정책으로 돌립니다. 애초에 시장의 토대 자체가 잘못 깔려 있었다는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는 거죠. 이 논평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빚내서 투자하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장밋빛 환상을 심어줬고, 이게 결국 무분별한 투기 열풍을 사실상 부추긴 셈이라는 주장이에요. 그 근거로 여러 구체적인 정책들을 하나씩 제시하는데요. 비현실적인 코스닥 3천 같은 목표를 내걸고 심지어 우리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비투를 권하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점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평은 이렇게 딱 되묻습니다. 아니, 지금 1100인 코스닥이 대체 어떻게 3000을 갑니까? 이 한 문장으로 정부가 내세운 목표가 얼마나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제대로 꼬집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이 모든 정책 뒤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주가를 띄우려 했다는 거죠. 심지어 그때 시장에서는 선거 끝나면 주가 폭락한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위기는 주식시장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논평은 이제 문제의 두 번째 전선, 바로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통화 문제로 시선을 옮깁니다. 1510원. 이 논평은 이 숫자가 당시 위기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고 말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무려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가 그만큼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 논평은 진짜 대담한 주장을 하나 던집니다. 뭐냐면 정치 이념이 곧바로 그 나라 돈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내서 돈을 막 푸는 정책은 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나라 잘림을 알뜰하게 챙기면 원화가 강해진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공식을 제시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거지가 되는 겁니다. 이 논평은 이 자극적인 표현을 빌려서 통화 가치 하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은행에 돈을 모아놔도 나라 돈이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내 진짜 자산은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이제 이 논평은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기 시작합니다. 주가 폭락, 그리고 통화 가치 하락. 이 모든 증상들이 가리키는 병명이 딱 하나라는 건데요. 바로 좌파 경제론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이 논평이 주장하는 논리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특정 정책들이 국가 부채를 엄청나게 늘린다. 그럼 이게 결국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원화 자산이 매력을 잃으니까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 논평의 핵심 주장입니다. 중동 위기라는 거센 비바람은 전 세계가 다 같이 맞았는데 왜 유독 한국 경제만 이렇게 심하게 휘청거렸냐는 거죠. 그 답은 바로 한국의 내부 정책에 있다는 겁니다. 외부 충격에 너무나 취약한 구조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자, 이제 분석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발표자는 지금까지의 진단을 바탕으로 아주 명확한 결론, 그리고 자신만의 처방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말 단호한 역사적인 명제 하나를 던집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좌파 정권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념과 경제 성장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굉장히 대담하고 논쟁적인 선언이죠. 이 논평은 결국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경제는 과연 시장 친화적인가? 아니면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려는 경제인가? 이게 자유로운 시스템인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진 시스템인가? 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이 향하는 최종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구조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적인 변화, 다시 말해 정권 교체밖에 없다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정치적 메시지인 셈이죠. 지금까지 한 유튜버가 제시한 날카로운 경제 비평의 논리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의 주장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분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 나라 경제의 진정한 건전성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